안녕하세요. 이용자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사 정한주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봉사 워크홀릭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어디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자원봉사 사이트를 찾아보다가 어느새 신청 버튼을 누르고 있는 저를 보기 때문이에요. 이건 중독일까요? 아니면 사명감일까요? 사실 예전에 저는 자신감이 높지 않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행복한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나의 취미이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는 걸요. 지금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설계를 배우고 공작물 가공을 배우며 산업 현장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경험할수록 과연 10년, 20년 뒤에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 무렵 사회복지가 떠올랐습니다. 잘 알지는 못했지만 어쩐지 이 분야에서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막연한 끌림이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우선 사회복지를 직접 경험해보자는 생각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찾은 노인복지관에서의 짧은 봉사가 2년이 되어 취업으로 이어졌는데요. 이후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하며 본격적인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게 되었죠. 졸업 후에는 자원봉사 담당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처음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고 몇 시간 뒤 접수가 들어오는 순간 나처럼 다른 기관 담당자들도 이런 기쁨을 느끼겠구나 하고 벅찬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봉사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근무할 때 자원봉사자의 빈자리를 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매일 운영되는 복지관 식당에서 봉사자가 부족했던 날에는 팀장님, 부장님까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회복지 현장은 하나의 퍼즐 같다는 것을요. 자원봉사자는 이 퍼즐의 조각이고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퍼즐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단순히 도우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이라는 퍼즐을 완성하는 꼭 필요한 조각입니다. 그 빈자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필요한 순간, 필요한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중에 어려운 순간도 있었는데요. 지체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시설에서 식사 도주를 할 때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이용자분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는데 직원분이 오셔서 저분은 식사를 더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하세요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때 또 한 번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이해와 경험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저를 전 직장인 장애인 거주시설로 이끌었습니다. 전 직장을 다니기 전 10개월 정도 힘들었던 취업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계속 도전했지만 계속 탈락했죠. 그 과정에서 잊히지 않는 면접관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다른 면에서는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면접장을 나오면서 나는 정말 봉사와 일의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삶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 쉬는 동안 뭐 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저는 가고 싶은 곳도 배우고 싶은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정기봉사였어요. 도시락 배달, 암도 전화, 놀이방 청소 등 주 3회 정도 봉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나를 다잡는 다짐이었습니다. 가끔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봉사를 해요? 쉬는 날에는 좀 쉬세요 라는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저를 걱정해주는 말이었기에 한 번 더 삶의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그런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봉사에서 배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팀장님이 저에게 선생님을 보며 나도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되어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지금도 제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신가요?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가장 깊은 행복은 좋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 그런 관계를 맺었고 그 안에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제게는 큰 기쁨이었고 지금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 어쩌면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현장의 사회복지사 정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한주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봉사 워크홀릭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딱 맞는 얘기인 듯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봉사 워크홀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중구의 김유열님으로 주제는 할머니 제가 대신 공부할게요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양 초중고 야간학교에서 봉사하는 인하대학교 학생 김유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후 5시 반이 되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낮에는 그저 수업을 듣는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오후 5시 반이 되면 평균 연령 70세가 넘으시는 학생분들의 영어 과목 교사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치고 힘든 퇴근 시간인 5시 반, 저에게는 봉사를 시작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곳은 학생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인양야학입니다. 제가 이제 인양야학에 들어서면 항상 웃으시며 과일을 갖고 계시는 권할머니, 숙제를 검사받으시고 숙제에서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시는 손할아버지 등 여러 학생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 내내 책상에 앉아서 학업에 전념하십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업에 열정을 쏟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아르메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저는 열심히 학업을 하시는 학생분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청춘의 시기에 학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고령의 나이가 되어서 학업을 열심히 달성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어르신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 역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학생분들이 열심히 해서 얻으려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분들의 목표는 검정고시 합격입니다. 제가 야학교육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대로 복학한 어느 날에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동아리 게시판에서 학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달리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난 후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고를 보고서 저희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현재 치매에 걸리셨어요.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의사소통은 가능한 초기 치매셨는데 현재는 저도 겨우 기억하시는 중증 치매가 되셨습니다. 25살인 저는 사실 치매라는 병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좋은 감정들, 좋은 이야기들을 모두 까먹고 그저 멍하니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저희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면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치매에 걸리면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억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잊습니다. 그런 중요한 기억이 저희 할머니에게는 학업이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학교에 가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께서 초등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학업을 이어가셨으나 그 중간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런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피난을 가시게 되었고 6.25 전쟁이 끝난 뒤에는 그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랬듯 시집을 가시고 집안에 더 열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제가 대학생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공부나 학업에 대한 한이 더 생기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매주 밥을 먹었는데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저에게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교훈들이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항상 아쉬운 경험을 얘기하실 때는 꼭 마지막에 하시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만약 공부의 기회가 있었다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를 생각하며 아름의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학에 들어서면 항상 학생분들이 밥은 먹고 다니냐, 할머니는 괜찮으시냐 등 저를 격려하고 웃게 해주십니다. 그런 격려와 칭찬 덕분에 저는 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고 봉사에 더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야학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2학기 때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와서 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공 공부를 소홀히 하고 결국 중간고사를 망치게 됐습니다. 사실 봉사는 굉장히 뜻깊은 것이지만 저에게는 취업을 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만두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그 방황했던 시기에 저를 학생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학생분은 중등 검정고시를 1년 만에 합격하시고 그 어렵다는 고등 검정고시에서도 한 시험 첫 번째 시험 만에 고득점을 받으신 그런 학생분이셨습니다. 사실 공부가 싫고 방황하던 저는 그 학생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공부를 왜 하시냐? 공부하시는 게 힘들진 않으시냐? 등 그런 질문을 하였는데 거기서 나온 답변은 저를 굉장히 반성하게 했습니다. 그 학생분께서는 저한테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그냥 산책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나는 내 인생은 많이 남았고 공부를 하면서 내 인생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도 방황하며 공부를 하기 싫다는 핑계로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그런 답변을 듣고 나니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도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공 관련 뉴스를 30분씩 보기, 일본어 단어를 30개씩 외우기 등 그런 작은 학업 목표를 세워나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학생분께서는 자신이 발전하기 위한 도구라고 정의하셨고 저희 할머니는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한 도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도달한 결론은 공부란 자신의 인생을 더 다채롭고 더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 더러워진 환경을 쓸고 그런 외적인 봉사도 좋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도구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봉사, 교육봉사를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신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인양 야학에 계신 모든 학생분들이 검정고시를 합격하는 그날까지 봉사를 하러 가며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낮에는 대학생, 밤에는 또 영어 선생님, 꿈을 못다 이루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봉사하시는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자, 다음 발표자는 미추홀구의 성수한 님이십니다. 주제는 인천의 러브하우스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역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그 집은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까? 집이란 원래 그래야 하는 거죠.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 그런 곳이 우리 집이어야 합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며 어려운 이구 40가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이 일을 저는 누군가의 상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 말아야 할 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법원, 경찰서, 병원이지요. 저는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곳에서 생사가 갈릴 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6년 전 직장암 통보를 받고 저는 매일 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죽고 싶지 않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웠고 그 힘이 지금의 봉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일, 생활, 희망 이런 말들은 모두 저와 상관없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아왔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순간에 나는 무엇을 떠오르게 될까? 그런 생각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미안했고 잘못하고 후회되는 일들만 떠올랐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검사와 주사, 그리고 기다림으로 채우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기적 같은 시간을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5년 후 저는 성공적으로 암을 이겨냈고 시간이 흘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대로 죽고 싶지 않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웃을 수 있는 한 가지는 꼭 해야겠다 다짐하던 병실에서의 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온 가족이 편안하게 쉬며 하루에 고단함을 잊고 편안하게 쉬며 삶을 재충전하는 공간, 그런 공간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저는 요즘도 이곳저곳 다니며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들의 집을 좋은 집으로 만들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갔던 집들은 좋은 집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악취와 습기가 가득하고 곰팡이가 가득한 집은 그런 이웃들의 집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직접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이곳저곳 다니며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들의 집을 더 좋은 집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파손된 싱크대는 어떻게 고치지? 벽지는 무슨 색으로? 문은 또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아내가 말합니다. 회사에도 좀 신경 써. 맨날 다른 사람들만 도와주면 어쩌자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아니다. 그 말 속에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할 수가 있어.
집수리 봉사라며 만났던 김정희 어르신은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는 여름이면 더욱 생각나는 분입니다. 고령의 장애를 가진 1인 가구이다 보니 어르신은 윗집 수도 배관이 터져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소로 파손된 천정에서 떨어져 내리는 부산물, 까맣게 핀 곰팡이로 숨쉬기도 어려웠던 집은 청소는 물론 음식을 만들기도 어려웠습니다. 김정희 어르신 같은 분을 찾아갈 때는 집수리만큼이나 마음을 살피고 나누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틀에 걸쳐 모든 수리와 정리를 마치고 나니 어르신께서 이제야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다 하시며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우를 받으며 봉사를 받아보기는 처음이라며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실 때 가슴이 뭉클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윗집에서 하수배관이 터져 아래층 어르신 댁이 24년 된 보일러가 고장난 겁니다. 아래층 어르신은 7년 동안이나 난방과 온수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셨답니다. 그건 윗집에 사는 분도 지체의 장애를 가진 홀몸 어르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웃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렸던 아래층 어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 저는 또 정성을 다해 집을 고쳐드렸습니다. 대도시 작은 골목길에 딸린 집이든 하늘에 닿을 듯 높은 곳에 있는 집이든 집은 언제나 변함없이 편안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암을 이겨내고 건강을 다시 찾은 뒤 봉사로 기쁨과 행복 가득한 삶을 살게 된 제가 바라는 일은 첫째는 가족의 화목과 건강이고요. 둘째는 우리 인천의 러버스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집을 고쳐주는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저는 오늘도 사랑이 넘치는 집 인천의 러버스를 짓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암을 극복하시고 또 봉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수아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발표는 중구의 최혜진님으로 주제는 태어난 김에 봉사생활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태어난 김에 봉사생활까지 하게 된 최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사를 통해 어떻게 일상 속의 기쁨을 찾게 되었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천공항 운영서비스라는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단은 직원 5, 60분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활동 단체명을 지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거창한 목적보다는 일상에서 가볍고 유쾌하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봉사활동을 접한 것은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먼저 다니던 직장에서 노인 요양원에 간다길래 단순한 호기심으로 따라갔죠. 그곳 침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과 말벗이 되었는데 뭔가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 기억이 제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자식 자랑으로 명랑했던 어르신들이 금세 자주 찾아오지 않은 가족들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현하시는데 참 제 마음이 애처로웠습니다. 어른들을 만나며 저는 10년째 요양원에 계시던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저는 우리 외할머니께서도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찾아갔을 때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실까 봐 엄청 걱정했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제 이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혜진이지. 흔해 빠진 이름이야 싫어했던 제 이름을 기억해준 외할머니. 그날 저는 소중한 사람에게 기억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고 간간히 소소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K 직장인의 전형적인 저는 아침 9시부터 쏟아지는 업무와 인간관계 그리고 저질 체력으로 하루하루가 매우 버거웠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봉사에 참여한다는 건 쉽지 않았죠. 그렇게 생각만 하던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그 기업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업무가 주어진 겁니다. 바로 이거다. 뭔가 거창하게는 하진 않더라도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업무로 태어난 김에 봉사생활이라는 단체명을 짓고 봉사 단원을 모집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목표 인원은 단 50여 명, 목표 기간은 일주일. 처음에는 단원이 안 모이면 어쩌나 걱정했던 마음이 무색하게 조기 마감으로 인원 모집이 끝났습니다. 그날은 어떤 큰 일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매우 기뻤습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도 업무도 제각각인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인천중구 자원봉사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식사 대용 누룽지 만들기에서부터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하며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양한 부서와 업무로 바쁘신 분들이 모이다 보니 일정을 마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 활동 중에서 연마루공원 페인트 칠하기가 가장 힘들었는데요. 5월 초 내리쬐는 땡볕은 불볕이었고 놀이터다 보니 그늘막이 없어서 엄청 더웠습니다. 거기다 페인트 냄새가 나서 어지럽다는 분, 그리고 얼굴에 불편한 표정이 그대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위에 지쳐 연시 일동부채를 붙이시고 꼼짝달싹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한숨을 쉬시는데 보는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걸 하자고 한 내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단원분들께 괜찮으시냐, 힘들어서 어떡하시냐고 물으면 다들 말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표정은 영 아니었습니다. 이틀간의 활동이 끝나고 놀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하늘색, 노란색, 분홍색, 파스텔 톤으로 지으신 달팽이 그림, 땅 따먹기 판들을 보니 제 마음에도 파스텔 무지개가 피어났습니다. 땡볕 아래 땀을 흘며 같이 고생한 동료들이 고생했지만 엄청 잘했다고 말해주었을 때 저는 그게 봉사라는 말에 담긴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힘들어서 일그러진 얼굴들이 뿌듯한 표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활짝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어놀 상상을 하니 그날은 뭔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진과 영상을 잘 찍어가지고 공유를 하는데 그것이 제 나름의 조용한 칭찬이자 응원입니다. 나중에 연말공원 활동사진을 사진공모전에 제출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시작한 봉사활동으로 직원들과 교류도 하고 상까지 받으니까 정말 태어난 김에 봉사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상 소식을 봉사단원 단톡방에 올렸더니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우리 내년에도 꼭 같이 봉사하자는 격려 말씀이 넘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활동이 끝난 후에 봉사에 참여하신 분들께 만족도 조사 의견을 받는데요. 그때 받은 코멘트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료한 일상에 지친 저에게 힘든 활동을 하다 보니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진짜 단체명처럼 태어나서 처음 반일을 해봤다. 봉사는 남을 위한 봉사가 아닌 나를 위한 봉사라는 것을 느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 대한 긍지는 물론 봉사활동에 대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참여했던 봉사자에서 활동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봉사기획자가 된 지금 저는 더없이 즐겁습니다. 그저 태어난 김에 시작한 봉사가 이제는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그럼 태어난 김에 나도 한번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어난 김에 시작한 봉사가 이제는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되었다. 말씀 정말 감동적입니다. 벌써 반 이상의 발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보니까 단순 참여가 아니라 오늘 청중 공감단으로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심사위원회 필이 나시는 것 같아요. 막 볼펜 들고 막 이렇게 들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두 눈을 감고 감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열심히 잘 체크해 주시고 점수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5번째 발표는 서구의 윤창희님입니다. 주제는 꽃 같은 마음입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을 진짜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초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애들이 대답을 했는데 10억이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은 10억이란 돈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그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75살이 된 저는 요즘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그건 돈도 안 되는 봉사에 미친 사람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궁금하시죠? 제가 미친 걸까요? 아니면 저녁 걸까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제일 처음 떠오른 건 내가 왜 자원봉사센터에 가게 되었을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그 질문을 묻는다면 멋지게 대답은 하고 싶지만 마땅한 이유가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저 마음이 움직여서 가게 되었더군요. 처음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저는 무슨 불만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80이 다 돼갔는데 무슨 봉사를 해요? 내가 봉사를 오히려 받아야지. 말은 그렇게 하고도 봉사 교육을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저절로 끌렸죠. 그래서 며칠 후 단체 가입에 서명하고 진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봉사라고 하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아주 작은 일들을 해요. 동네에서 쓰레기 줍고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일들이죠. 작년에는 동네 중심 상가에서 여럿이 플로깅 봉사를 했어요. 플로깅이 뭔지는 아셔요?
그건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깅까지는 무리이고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청소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변에는 조그만 공간이 있어도 어김없이 쓰레기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쓰레기 썩는 냄새가 코를 찔러요. 담배꽁초와 오물들이 섞여진 그것은 마치 버려진 양심의 무덤 같아요. 그 엄청난 현장을 보면서 치울까 말까 솔직히 피하고 싶었죠. 그때 마침 90이 된 어머님이 쓰레기통에 털썩 주저앉으시면서 치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소리를 안 된다고 소리를 치면서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래 욕까지 할 뻔했어요. 또 다른 아파트 상가로 장소를 옮겼어요. 그곳에는 그 벽에 의자가 쌓여 있는데 그 밑에 담배꽁초와 오물들이 범벅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피하고 싶은 곳이죠. 그런데 도시녀분이 치우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의자를 옮기고 치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급하니까 손을 잡아서 노노 다치니까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우리는 이런 걸 보면 해치워야지 속이 시원해. 그리고 멈추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 그것을 우연히 지나가는데 거기 우리가 치웠던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채 아니 출입금지 이 편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세워져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아 당신들의 수고에 우리들도 공감을 해요. 이런 마음이 메시지가 저한테 막 달려들면서 아 변화구나. 이게 사회 변화구나. 우리가 외쳤던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했구나.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 같아도 속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죠. 가끔 왜 그렇게 봉사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능력도 돈도 체력도 넉넉지 않고요. 하지만 저한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대로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봉사죠. 봉사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이 힐링이 되어서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 그래 맞아 괜찮아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행동하고 나면 제가 행동하고 아니에요. 제가 여기 편안하고 밝은 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있네요. 봉사는 여럿이 함께 하니까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야 끝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제 나이 80이 다 돼가지만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고목나무에도 꽃은 피거든요. 저 지리산 화엄사에 350살 먹은 매화가 봄이 되면 분홍빛 꽃을 활짝 피워요. 이제 저는 압니다. 정말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요. 저처럼 그러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80이든 90이든 우리 인생에도 다시 꽃이 핍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세상을 조금은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저는 오늘도 봉사하러 나갑니다. 네, 이승만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간 살아오시면서 정말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꽃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 덕분에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이어서 6번째 발표는 서구의 강지은님으로 주제는 건강한 자기중심성의 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건강한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와 자기중심성, 어딘지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지시죠? 자기중심성은 자칫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아제와 같은 학자는 말합니다. 자기중심성은 발달 단계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단계이며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고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저의 20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노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저를 보면서 엄마가 걱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꼭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하셨어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딸은 없고 아들만 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놀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생겼나 봐요. 아주 점잖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샘님 같던 제 남편도 저를 만나서 노는데 제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신나게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그렇게 항상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제 삶이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40살에 낳은 늦둥이 아들이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고 제 삶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키우기 힘든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바로 내 아이예요, 내 아이. 내 아이가 가장 키우기 힘들죠. 장애가 있든 없든 내 아이가 가장 키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장애가 있으면 좀 더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제 아이한테 장애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세상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돌발 행동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우는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고요. 남편하고 밥 한 끼 먹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변 문제였는데요. 제가 3년 넘게 저희 아이 배변 훈련을 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았어요. 아이가 벽에 똥칠하는 일도 다반사였고 심지어는 그걸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23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베란다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자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뛰어내리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이것에서 뛰어내리면 이 고통이 다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자책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갖자. 그래서 가족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 너무 남다른 거예요.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특별한 거지? 이런 궁금증이 저를 자원봉사로 이끌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의 자원봉사는 남을 위한 활동이 아니었어요. 오롯이 저를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숨쉬고 싶고 살고 싶고 나를 지켜내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하는 활동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들으러 가게 됐는데 그곳에 저랑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선생님이 교육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수업하시는 내용이 그 눈빛, 말투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교육강사단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자신은 없었어요. 제가 해봤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저는 23층 베란다에도 서봤던 사람인데 뭐 까짓 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처음 자원봉사 교육을 나갔을 때가 떠오릅니다. 너무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수업을 끝내고요.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앞으로 자원봉사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어요? 네, 학생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뭔가 내가 조금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보람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자원봉사 교육강사단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요. 강사로서의 역량을 좀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원에도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학교에서 외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봉사에 관한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을 위한 동기로 자원봉사를 한 사람보다 나를 위한 동기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이 더 높은 자아 존중감과 자기 신뢰를 얻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나를 위한 봉사는 나를 더 잘 알게 하고 성장시키고 싶다는 욕구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다는 조금은 이기적으로 보이는 이 동기가 나를 지켜내는 힘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한 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이타심으로 성장하는 삶의 성숙한 방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자기중심성의 힘입니다. 혹시 예전에 저처럼 23층 베란다에서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보세요. 그 문 너머에는 바로 당신을 위한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조금 더디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14살의 민준이가 있습니다. 많이 컸죠? 민준이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민준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너란다. 엄마 많이 사랑해. 민준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살고 싶고 또 숨쉬고 싶어서 시작했던 봉사로 이제는 정말 건강하고 당찬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강지은 봉사장님 정말 멋지시네요. 자, 이제 마지막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발표자는 계양구의 진영자님이십니다. 주제는 내가 먼저 변할게요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을 향해 변화하는 도시 기상하는 계양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진영자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계양구 노인복지관 안내데스크에서 알림이 청춘봉사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어르신들의 임의용 커트 신청을 받고 사무실에 전달하는 일을 맡고 있죠. 신청받은 명단을 제출하면 매주 화요일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원장님 봉사자들께서 어르신들의 머리를 깔끔하게 손질해 주십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부를 때 언니, 오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은 몇째 주 화요일 몇 번째 순서로 예약되셨어요? 라고 안내하며 원하는 분들에게는 날짜와 요일, 시간을 메모해서 드립니다. 커트하시는 날엔 머리도 감고 멋지게 단장하고 오시라고 웃으며 말씀드리고 때로는 머리 길이와 일정에 따라 다른 주로 조정도 해드립니다. 이렇게 웃음이 오가는 순간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행복을 얻고 있답니다.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절대적 주부로 살았습니다.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셋째 며느리로서 하루 13명의 5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길러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집불로 가마솥에 밥을 짓고 연탄아궁이에는 국가찌개를 끓였습니다. 증조 할머니께서 생존해 계셨기에 명절이면 저와 어머니는 여슬고와 강정을 만들고 막걸리까지 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동생들 도시락을 싸고 5개의 겸상과 두레반상을 차려야 했던 일상. 그 시절 제 유일한 바람은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아 밥 한 번 편히 먹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소원하던 모든 여건이 되어 있지만 남편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2002년 12월 25일 눈이 많이 내리던 크리스마스, 그날은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중에도 제게 연신 미안하다던 남편은 아이들은 가르칠 만큼 가르쳤고 먹고 살 만큼은 해놨으니 괜찮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하늘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시샘에서 데려가셨다는 주변의 위로에도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곧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제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길로 저는 벌떡 일어나 무작정 들판을 걷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농사일에 뛰어들어 밭을 갈고 약통을 맸습니다.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몸은 고단했지만 그 시간들이 있어 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제가 다시 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 주부로 인내하며 묵묵히 견딘 시간 동안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봉사의 싹이 쑥쑥 크고 있던 건지도 모릅니다. 비오듯 땀을 쏟으며 편마비 어르신들을 목욕시키고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때로는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반찬을 뿜어버리는 어르신을 만나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자원봉사 교육에서 한 강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봉사자는 어머니가 흘린 밥풀을 주워 먹듯이 어르신들이 흘린 밥풀도 주워 먹을 수 있어야 진짜 봉사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진짜 봉사자가 되고 싶다고요. 주 5일 급식봉사부터 도서관 사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침 닦던 손수건에 알사탕을 싸서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깨물어 삼켰습니다. 속은 메시꺼웠지만 마음은 넉넉해졌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들은 제게 마음을 열어 가족들 이야기며 손주 자랑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봉사하면서 한식 조리 기능사와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했고 덕분에 성동원 생일잔치에는 매달 2번씩 직접 만든 케이크로 재능 기부를 합니다. 겨울이면 마을 사랑방에 나눔을 하던 남편을 생각하며 따뜻한 목도리를 떠서 선물합니다. 체감 온도를 1도라도 높이기 위한 저의 봉사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봉사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저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웃과 친구들과의 우정은 깊어졌고 도전하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작은 것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도 찾았습니다. 언니, 오빠, 선생님들과 가족 같은 인연을 맺으며 이제는 무대에 서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69살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사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움직일 수 있는 한 봉사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우리 함께 오래오래 따뜻한 나눔 실천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절대적 주부에서 찐 봉사자로 또 움직일 수 있는 한 봉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